계속해서 모금 캠페인 프로젝트 5주차 3교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려고 하는 모금이라는 펀드레이징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돼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금 환경을 보면 모금 원천의 범위가 많은 자선으로 윤곽이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허덕이게 되고 또 더 많게는 그들이 제공하는 보호의 질과 다양성 모두가 축소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변화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에 그 모금을 위해서는 자선적인 어떤 활동으로 유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도 우리 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킴으로써 모금을 유도하는 그런 활동으로 대부분이 이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사회가 더 많이 변화되고 더 이제 빈부의 격차도 심화되고 하면서 제공하는 어떤 보호의 질이라든가 또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또 지원되는 내용의 다양성 모두가 축소가 되고 위축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모금의 한계가 있고 또 모금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모금이라는 거는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사업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자발적인 수입이 이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도 지금 저성장 시대죠. 그런데 물론 수입과 지출과 또 수입과 모금이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살펴봐도 돈이 많은 사람이 모금을 많이 한다 이런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비례를 할 수 있지만 정비례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저성장 시대라는 것은 모금 환경에서도 저성장 시대를 받아들여야 된다. 저성장 시대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 모금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두 번째는 등록된 기관 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등록된 기관 수라는 건 비영리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영리 조직이 한 20년 사이에 10배 이상이 늘어날 정도로 모금을 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경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금액의 규모가 모금이 되더라도 나눠지는 기관이 많아지니까 한 기관의 입장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록된 기관 수가 늘어난 어떤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 영역에 진입하는 새로운 대의 목적의 본질이 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금 환경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그런 사업의 영역보다는 요즘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발생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재난재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의 어떤 그런 사업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결국 모금 환경은 결국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금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금의 전체 규모에 비해서 이런 해야 될 일도 많고 기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있었던 모금을 했었던 기관의 입장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수행자들의 성과, 그러니까 몇몇 잘하는 기관, 잘 되는 기관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근데 기관을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신뢰도라는 걸 가장 많이 이제 감안을 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어, 제대로 잘하는 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도,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관에 좀 집중되는, 편협되는 뭐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또 복권의 출현으로 또 새로운 어떤 모금 시장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모금을 할 돈으로 복권을 사는 경우라고 이제 아주 뭐 단정적으로 우리가 그 추론을 해본다 그러면 결국 모금으로 와야 되는 돈의 100%가 모금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권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오는 뭐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복권이라는 게 복권 기금이 이제 출현을 하면서 기금액이 뭐 늘었다 줄었다라는 걸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금을 하는 어떤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복권이라는 게 중간 역할에서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어떤 그 비율을 뭐 낮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우려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새로운 데이터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또 새로운 법이 막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이제 정교하게 과거처럼 이제 뭐 기부금을 횡령한다거나 그 유용한다거나 부정하게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활발하게 그, 그 논의가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위축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법인 같은 경우도 본인 그 본 법인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동의가 돼서 고액을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영리법인이 기부를 했을 때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그 시선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보는 그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쉽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뭐 이렇게 그 문화체육에 관련된 지원이라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기부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부정적인 문제로 이제 표출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 영리 조직인 법인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기부를 하거나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위축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함께 고려돼야 되는 요인들이 이제 기금 조달자들이 사실 기금을 조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것이 자꾸 이제 표출이 되면서 모금 동력에 그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역동적인 모금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 중간에 있는 모금을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 새로운 어떤 사회 문제 또 뭐 비판, 부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제 위축된다는 것이고요. 또 세부화된 마케팅 평가가 비영리 조직의 전체적인 마케팅 계획으로서 모금 계획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이유도 사실은 위축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모금 계획을 할 때 우리가 그 마케팅 평가라는 걸 의식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부담 내지는 뭐 위축되는 요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했을 때는 좋은 일임에 분명하고 필요한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다른 요소가 발생했을 때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또 실제적인 모금 전략, 목표와 전략의 유래는 이제
그 추진 행동이 어떻게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해 주느냐에 대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조직이 그런 것들을 반영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 모금의 목표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가다가 이제 그 어떤 지향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모금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자금 조달자는 다른 시장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진공 속에서 작동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서전트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모금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의도를 갖고 있고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영리시장이면 영리시장, 또 다른 어떤 기관의 그 모금 활동 이런 것들하고 그 상호 배분하면서 어떤 그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되는 그런 경향이 많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 모금 계획인데요. 마케팅 계획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특별한 조직을 위해 자금을 모으기 위해 수행할 활동 계획에 모두 관련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수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모금 계획에서 우리가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 그 조사에서 성취된 정보에서 두드러지는 모금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폭넓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금 계획을 세울 때 뭐 표적 시장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정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서 수차례 사력 있게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폭넓은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 모금 계획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을 모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모금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제 모금 캠페인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아마 개인 기부자를 통한 모금을 가장 많은 그 부분 포션으로 생각하고 아마 모금 계획을 설정을 하실 텐데요. 개인 기부자는 신규 모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부자를 개발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조직에서 기부자를 모집하는 것은 아마도 자금 조달자가 성취해야만 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부자를 모집하는 게 이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부자 한 명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데 그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부자 모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많은 시간 투자를 필요로 하고요. 또 구조화된 자선 활동에 그치기도 하지만 때론 조직 안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개발된 새로 찾게 된 기부자가 상당한 이익을 창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부자하고 상호 간에 그러니까 이익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규 기부자는 대부분 소액 기부자이지만, 뭐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기부자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소액 기부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액 기부자이지만 기부 이유하고 기부 욕구를 지지해주는 어떤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우리가 작동시켜주는,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모금 캠페인이 되는 것이죠. 그 발달 단계를 거쳐서 그 사람이 기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신규 기부의 가능성을 발견하면 더 큰 금액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부를 해본 사람이 그 성과나 자기 만족이나 어떤 그런 기부에 대한 그 효력을 발견을 한다 그러면
더 큰 금액으로 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 정기적인 후원자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식상의 문제인데, 내가 일회성으로 기부를 이끌어낼 건지 아니면 정기적인 후원자로 이끌어낼 건지를 이제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관을 컨택을 해서 기부금을 모금을 할 때요. 만약에 그 기관에 정기 후원자에 대한 자동이체 계좌가 있다 그러면, 뭐 한 달에 뭐 1,000원씩 뭐 2,000원씩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같이 가지고 모금 활동을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그 기관이 모금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자동이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단 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서 뭐 백석대학교 뭐 이런 프로젝트를 경로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동이체의 정기 기부자가 되지만 우리의 모금 활동을 통해서 개발이 된 기부자라는 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부자의 개발 행동에 의해 기부되는 자원은 신규 기부자의 것보다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신규 개발과 기존 기부자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새로 무조건 뭐 기부자를 개발한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기존 기부자를 계속 활용해가지고 기부자를 개발하거나 정기 기부로 유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라는 것도 개인 기부자를 우리가 컨택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신규 모집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어떤 그 사람을 정기 기부자로 유도하는 것, 또 제2의 기부자를 소개해주거나 개발하는데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기부자 신규 모집 활동을 잠깐 살펴보면요. 기부자 모집 활동의 표적이 되는 선택은 자선이 수립되어 온 시간들과 기록을 보유하는 데 따라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이제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전 접근 방식이 있고요. 사후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 접근 방식은 조직이 가치 있게 표적화되는 개인의 범주들로 모금 활동에 앞서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선기관이 새롭거나 기부자를 다루는 경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거나 과거의 경력 보유가 빈약해서 조직에 기부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우리가 기부자를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그런 어떤 사전 접근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조직에 대해서 잘 조직원이 아니고 또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전 접근 방식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요. 사후 접근 방식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 기부자가 아니고 기존 기부자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신규 기부자를 개발하거나 또 그 사람이 정기 기부를 정기 기부자로 전환하거나 고액 기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사후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신규 기부자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 그 기관의 기존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기관에 대해서 이해도가 직원보다는 낮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사전 접근 방식을 채택해서 신규 모집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 접근 방식이나 혹은 연역적인 방법을 이제 다시 살펴보면요. 우리는 먼저 어떤 타입의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 기부를 할까라는 것을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자와 비기부자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기술, 뭐 그런 우리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행하면서 터득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그 방식에
적지 않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매장에 갔는데 그 매장 점원이 여러분들이 옷을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냥 아이 쇼핑을 나온 사람인지 진짜 어떤 옷을 구매하러 온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오랜 시간에 그 활동을 하면서 터득된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라고 볼 수 있어요. 기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부를 이 사람이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하니까 기부를 하더라, 아니면 어떻게 접근을 하니까 이 사람이 기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더라,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그 활동을 통해서 아마 터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위한 기부자를 구분을 하고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거를 원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변수들, 즉 인구학적인 변수, 성적인 변수, 사회적 지위나 수입, 종교,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령을 이제 인구학적인 변수에서 연령을 살펴보면 60에서 76세가 자선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이 또 자선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요. 뭐 이렇게 그 방송이나 이런 인터넷상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영상으로 보여줬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게 가장 강한 어떤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적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는 많지만 기부금 총액에서는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금액은 남성이 많다는 것이고요. 기부를 하는 숫자로는 여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기부를 하는 데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기부액의 규모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기부를 하는 성향이 높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후 접근이나 기납적인 방법에서는 잠재적인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후 접근을 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면밀하게 기초 자료에서 그 분석을 하거나 예비 조사를 통해서 이제 수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저 사람이 기부를 할 성향을 가지고 있다, 기부를 할 어떤 여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접근을 하면서 자료 분석이나 어떤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상황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현재 일반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개인들의 품성과 특성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주로 기부를 하더라.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이면 여성, 나이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역사회 기부자들을 이제 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부를 유도할 때 이제 가족들이, 부모들에 의해서 기부를 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고요. 또 친구에 의해서 기부를 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모여 있을 때 야, 내가 요번에 이런 거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 동창회, 동문회, 뭐 이런 뭐 그 어떤 사조직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그러니까 유사한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집단을 통해서 이제 기부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런 기부가 그 어떤 기부보다는 자기네들의 지속적인 관계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부에 참여하는 어떤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조직의 이 모임에서 나만 기부를 안 하면은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금 다른 어떤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그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이제 좋은 어떤 기부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해요. 또 이제 개인 기부에서 이제 기회를 포착하는 건데요. 잠재적인 새로운 기부자들이 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명확하게 다양한 또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유용하게 사용하는 어떤 기관들이 그렇게 많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사고가 적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마케팅을 내가 빨간색을 보여주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네 아니면 파란색을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연애할 때도 그런 고민하잖아요. 오늘은 뭘 해주면 좋아할까? 이런 걸 고민하고 만나잖아요. 그런 것, 그게 이제 마케팅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부자를 만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만나라. 그리고, 개인 기부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각 방법을 사용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잠재된 다른 기부자들을 정확하게 집어내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에 있고요. 그 기회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자선단체들이 이제 우편물, 뭐 메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 10% 이상은 해외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모금왕을 활동을 했다는 어떤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 다른 방식에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마케팅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포착하는 거에 좀 우리가 의외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구 지리학적인 변수나 생활 양식 변수들은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하게 어떤 그 기부자 시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나 연령, 나이나 연령도 같은 거죠. 나이, 그 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느 집단에 했는지, 뭐 같은 동호인, 생활 양식이 같은 사람인지, 가족이나 뭐 또 동호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변수들이 생각보다는 기부를 유도하는데 기부나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이런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는 것이 기부의 모금의 어떤 테크닉이라고 보입니다. 이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회 마케팅이나 또 이 모금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개인 기부자들을 접근하는 거, 사전적인 접근하는 거, 또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잘 적용이 됐는지를 계속 검토를 해 나가시면서 그 팀 토론을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기간 컨택하는 거, 그거를 일단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는데 팀 토론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사이버 강의에서, 아니, 우리 실시간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그때 각 팀에서는 뭐 기관 컨택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추가적으로 논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설계가 된 그런 어떤 팀 프로젝트의 그런 기획서를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팀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자를 정해주시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커멘트를 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충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줌 실시간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